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의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최강욱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정준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최욱 씨도 오늘 네, 반갑습니다. 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의 황태자. 네. 자꾸 뭐 하는 사람인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분 또 모셨습니다. 미국 사람, 맞죠? 네, 론 루보스코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론 루보스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냥 론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론 기자? 네, 론으로 부르면 더 쉽지 않을까요? 네. 그죠? 원래도 론이라고 부르는 네, 론이라고 불러요. 네. 대출 프로그램 같은. 어디 소속 기자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엠렉스요. 그 엠렉스는 뭐 주로 뭐 공정거래법이나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취재합니다. 전문지군요. 예, 네. 네. 그나저나 최강욱 변호사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수도원 기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최욱 씨가 최강욱 변호사 없는 동안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 아니 사실 여기서 뭐 막 질러놓고 네. 소나기 피하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제가? 네, 일각의설도 있고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미 다 수습을 했습니다. 네. 아니 최욱을 빼야지 왜 최강욱을 뺐느냐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알고 봤더니 뭐 전혀 그런 건 사실무근이었다. 그럼요, 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양하러 간 건데. 네, 네. 점점 최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한 물이 빠지고. 네. 네. 휴대폰 이런 거 어때요? 거기 뭐 정보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한국에서도 연락을 많이 워낙 수도원은 우리나라 사찰들처럼 매진돼 있으니까 안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로밍 같은 거 해갖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이에 또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놀랬습니다. 근데 제일 저기 했던 거는 이제 한국하고 독일의 축구 경기를 전혀 몰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가짜뉴스라고 점점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냐고 이제 뻥치지 마. 그럼 16강 갔다는 거냐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가짜 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주제가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 뭐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가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하면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언제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가 좀 짚어볼까요? 말씀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써서 일반화시켰어요. 일반화시켰죠. 예, 상당히 중요한 공신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2016년 그 대선 과정에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성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NN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다 가짜다. Can you give us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te categorically? You are fake news. Sir. 자기만이 진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말을 쓴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있는 말이긴 했죠. 그게 있는 말은 사실 또 미국은 또 재밌는 게 2005년쯤인가 그 스티븐 콜베라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 형식으로 약간 풍자하는 이제 그게 되게 인기를 끌어서 그 용어가 사실 또 학계에도 이제 퍼져가지고 일반화가 된 게 이제 또 그런 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 정확하게 가짜 뉴스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유해하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도성입니다. 잘못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익이 이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대신 이게 뉴스의 형식을 취하거나 빌려오거나 뉴스로부터 근거를 얻어오면 이제 보통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반드시 그 뉴스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만형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면 이걸 가짜 뉴스라고 파악해도 괜찮다. 이게 저는 내 머릿속에 이런 가짜 뉴스는 정말 안 된다라고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는 그 세월호 유족 폄하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저거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학생들 다 학교에 뭐 이제 그냥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 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에 딱 맞잖아요. 딱 맞죠.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해로운 정보를 자신의 이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유포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이제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확 퍼졌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이 많은 영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보면은 이제 요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SNS로 많이 이렇게 퍼날라지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보시고 네.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너 이런 거 아니? 네. 뭐 이런 거. 텔레비전 어떻게 믿어?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그렇죠. 보게 네. 되죠. 바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의 이제 등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전부터 헛소문이나 루머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고 오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가짜 뉴스로서 문제시되는 이유는 재편집이나 예를 들어 유포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대중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가 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면. 가짜 뉴스 생각해 본다면은 그냥 따로 유사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뉴스 사이트에다가 저기 트위터상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뉴스들은 이렇게 올리는 거. 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의 그 사이트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밑에다 같이 받쳐서 올리는 거. 예를 들어 뭐 abcnews.com.co 같은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네. 뭐 $3,500 유급 받았다고 뭐 반트럼프 하는 사람들이 뭐 그만큼 돈 받았다 돈 그런 받고 뉴스를 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유명한 뭐 마약 카텔 보스가 거기서 뭐 감옥에 탈주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되게 충격적인 뉴스. 어디를 통해서 보통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뭐 애용자이기도 하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그거 재밌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아이디가 리얼 트럼프잖아요. 아, 페이크 트럼프 아니고. 그 진짜 가짜 이거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부분이 그런 것 확실히 같아요. 있나 그렇죠. 봐요. 네. 가짜 뉴스 어떤 분들 사이에서 보통 공유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나 집단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소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뭐냐면 이제 카카오톡도 특정 단톡방이죠, 이른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의 카페 이런 데서 이제 보통 많이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이념 또 비슷한 지향을 가진 분들, 비슷한 베이스를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가짜 뉴스가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네, 예. 네, 저희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송수진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한국의 기세입니다. 각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거네. 이 전부 다 이 방송들이 이대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받아봅니다. 하루에 몇 개씩이 나와요? 뭐 수백 개까지도 오죠. 이 오늘 주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사 관련해서 내용 많이 오고 가는 톡방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이런 거가 뜨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인정석. 근데 이거는 일베에서 왔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뭐 사람들이 편하는 거죠. 돌고 돌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침대 나왔던 거예요?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최강 변호사님.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과거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은 저렇게 SNS로 유포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신문의 형식으로 왜 이게 묵과지를 배포했잖아요. 그 거기에다가 박문진 이사 같은 사람들이 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능가하네. 그때는 보면은
제 기억에 저기 문재인 후보 침해설 또 뭐 금괴 보유설 이런 거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뭐 중병으로 쓰러졌다 이거를 일본 기사까지 첨부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나름 저것도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교하게 지금. 네. 그 러시아 순방 마치고 나서 사실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 얘기들이 안 계신 동안에 있었습니다. 네. 네. 청와대에서는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몸살 감기에 걸려 휴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직접 밝혔고 뭐 직접 보시면 안다 뭐 이렇게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됐었거든요. 론 기자는 이런 기사를 접해 보셨습니까? 그런 그 카카오톡 메시지 보면은 진짜 노답이죠. 최근에 뭐 한미 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도 참석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런 회의를 참석하시는지 혹시 복제인간 혹시 복제인간? 뭐 클론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거는 너무나 확인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많이 좀 믿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리땡 굴뚝의 연기나랴. 이 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적인 측면으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발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걸 찾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딱 이런 가짜뉴스가 들어오면은 완벽하게 흡수가 되는 거죠. 정말. 아까 인터뷰에도 살짝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안 믿어 그런 거.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는데 이 보수 색채가 강한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건강 악화설 같은 경우 그 관련한 유튜브 채널이 그 엄마 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80만 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제가 좀 와닿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 인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컨텐츠도 3, 4천 건밖에 안 됩니다. 잘 나가도. 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뭐 이런 방송 내용은 80만 건. 80만 건. 네.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자 대통령이 건재하다라는 걸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부러 브리핑까지 했더만요. 예. 그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이게 애초에 그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청와대 출입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었다라는 또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긴급 침묵 보도 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현직 기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원본이에요. 네네네네. 가짜 뉴스를 유포한 시사 우리 신문의 아무개 기자를 직접 그 입장을 취재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정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희가 가짜 뉴스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네. 가짜 기자 아니에요? 나비넥타이 기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굉장히 추천을 하시고 이렇게 방송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면 뭐 뉴스를 뭐 서빙하는 입장입니까? 시청자에게 최대한 열심히 한번 서빙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외국 다녀오느라고요. 네네. 뉴스를 못 보다가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발견하고 충격받았다는 말씀을 오시기 전에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이걸 알린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 청와대 출입 기자 맞아요 진짜? 저희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출입 기자는 아니고 아마 국회 출입 기자인 이분이 쓴 글이 와전되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다 이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필에 본인이 국회 출입 기자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3월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됐고 최근까지 역시 국회 출입 기자로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지금 이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커지면서 이 시사 우리 신문을 퇴사를 했습니다. 이달 초에. 그래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국회 출입 기자였지만
지금은 전직 기자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회 출입 기자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아무나 네.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국회 출입 기자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기관의 언론 매체로 등록이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국회 출입을 이 기관에서 언론 매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한 뒤에 이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한 달에 10건씩 석 달 동안 국회 관련 기사를 썼다라는 걸 제출만 하면 이 매체를 국회 출입 매체로 인정을 해주고 출입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매체에서 국회 출입 기자 몇 명을 지정을 해주면 그 기자가 국회 출입 기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 기자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됐나요? 이 기자분과는 네, 수소문 끝에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고요. 또 만나기 힘든 상황이 본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직접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글을 쓴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근거나 취재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인가? 취재는 무슨 취재입니까? 취재하지도 않았고 쓰러지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가짜 뉴스 내가 뉴스 쓴 적 있어요? 개인 페이스북이잖아요. 누구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올린 댓글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페이스북에서 의심적인 부분에 그런 정현우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개인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런 내용들 쓴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뭐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일단 이 영상을 보신 걸 보시면 저희가 가정집 앞에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매체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가정집이에요? 네, 그냥 가정집이에요. 또 가장 바쁜 시간대에 또 찾아가 봤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이런 시간대에. 근데 아무도 없고 뭐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요. 그래서 이 신문 측과 통화를 했을 때 지역 기반 무가지이기 때문에 서울은 주소만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자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 기자라는 것을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기자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제 스스로도 좀 의문이 들고 인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을 모니터하다 보니까 최욱 씨께서도 요즘에는 저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기자인가 이런 저널리스트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이 네, 이번이 두 번째였고 첫 번째 고민 왔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론 기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 원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일단 뭐 ethics 있어야 되고 그리고 fact checking 그거 두 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fact checking 하지 않으면은 자기 회사이나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완전 뭐 떨어지는 거죠. 기자라는 타이틀이 좀 무겁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좀 부담스럽죠. 왜 그러면은 뭐 잘못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무 unbalanced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중립성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한데 내가 잘못 쓰면은 그게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저널리스트를 사칭하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반응이 에이 또는 진짜? 요거 나왔거든요. 저널리스트로 사칭하고부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무게감이 있고. 기자가 한 말 중에 네. SNS는 사적인 공간이지 않냐. 내가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뉴스를 올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기자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분이 이 페이스북에 쓴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이분이 글을 수시로 썼다가 지우고 예, 이걸 반복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화 드렸을 때는 페이스북에 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 드리면서 열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운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나는 언제나 마음대로 썼다가 지우는데 내 공간에 대해서 왜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경계라는 게 국회 출입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무게감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 무게감이 이 괴리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죠. 예.
타이틀의 무게를 너무 막 사용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가짜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또 하나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일 겁니다. 2년 전부터 내전을 피해서 중동에 있는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위해서 제주도로 급격히 몰려들고 있는데요. 요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난민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슬람교도가 성폭력의 주범이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떠돌기도 했었고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난민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다. 뭐 이런 가짜 뉴스 등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잖아요. 네, 거기서 KBS 우리 일라디오. KBS 팩트 체크 팀에서 이제 항상 팩트 체크 해주시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멘 난민 관련해서 팩트 체크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멘 난민 신청자한테 매월 138만 원의 돈을 준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부가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명백히 가짜 뉴스였다. 그러니까 최고로 어떤 한 5인 가족이 들어왔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38만 원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도 심지어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막 그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식의 뉴스로 돌아다닌다는 참 놀랐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하셨어요? 정현우 기자 뭔가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나온 과정을 앞으로 이제 따라가 보니까 가장 저희가 좀 처음에 올라온 글로 추정되지 않나 싶었던 것이 5월 14일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 난민 신청하면 자국민 또 못 받는 생계비 매월 최대 138만 원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블로그 글이 신빙성을 좀 얻게 됐던 게 이 글을 쭉 보면 중간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보면 근데 내용이 뭐 뉴스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난민으로 보이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자료 그림만 나가는데 우상단의 연합뉴스라고 돼 있는 거죠. 도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떠도는 거 그냥 네, 갖다가 떠도는 바탕으로 것으로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연합뉴스가 가지는 기간 이 통신사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합뉴스의 신뢰성 이런 것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 이런 연합뉴스라는 게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한 뉴스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가짜뉴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이념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흔히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으쓱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런 식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약간 리더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다 이익이나 보상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가짜뉴스나 온라인의 영역에서 끝났으면 또 모르는 문제인데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기성 언론들이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데의 5월 24일 보도를 보면 실제로 이 떠도는 글과 문장이 거의 동일한 게 기사의 형태로 포장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실은 가짜뉴스는 생산하고 유통의 문제인데 중간에 미디어가 반드시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이게 받아지면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혐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기성의 사실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왜 그거를 받았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뭐 실수였을까요? 정현우 기자 뭐 이 기자도 또 취재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도 앞에 있는 전직 기자보다 더 연결이 어려웠어요. 현직이신데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고요. 찾아서 이제 연락이 됐는데 일단 통화 내용을 짧게라도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취재가 되신 거였어요? 제주도 공무원들한테 뭐 확인받은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랬고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인데 이거 아직 안 고쳐지는 이유가 있나요? 성가는 자인데 저는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형 보도를 해드려야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솔직하시네. 예,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는 게 굉장히 힘들게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연락이 닿았을 때 뭔가 이유를 설명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아니면 좀 뭐 변명이라도 해주면 더 물을 수라도 있잖아요. 너무 쉽게 예, 취재를 못하고 사실 확인을 못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고. 아니 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어요라는 표현이 기자 입에서 나왔어요. 아, 그게 뭐 말도 안 되죠. 뭐 미리 사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 책임도 있는 거죠. 이걸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검사가 어떤 사람을 그 강도범으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언론의 취재를 다 밝혀졌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검사가 야, 너 그거 증거 있어? 있어서 기소한가? 그러니까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취소하지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 잘못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정현우 기자 괜찮네요. 나비 넥타이가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비 넥타이만 보였어요. 네. 근데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에 집중하게 되네요. 네. 최욱 씨 어떻게 평가 좀 해주시죠. 저는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예, 딱 보면은 아주 가볍지 않습니까? 오늘 컨텐츠는 아주 무게감이 있었고 네. 앞으로 뉴스 웨이터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았어요. 서비스가. 네,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정연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를 기성 언론이 받아쓴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준우승하면서 살딩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습니다. 네, 박 감독이 대회 출전 전에요. 아주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주장이 이러다가 경기 전에 쓰러질 것 같다. 훈련 원장 좀 줄여달라고 했대요. 아, 그랬대요? 네. 박 감독이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그 정도 갖고 훈련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축구 선수 그만둬라.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내용 소식은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가짜 뉴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네. 네. 내용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처음에 DC 인사이드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 사이트죠. 네, 여기 해외 축구 갤러리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나중에 이 글이 허위였다. 내가 그냥 쓴 거다. 원 저자가 네. 밝힌 거죠.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가짜 뉴스를 자기가 이렇게 올린 글을 생각지도 않은 기성 언론이 받았었다라는 네. 게 이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웠던 게 가짜 뉴스는 항상 이제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도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속칭 기레기들을 여실히 한번 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통쾌함 같은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나쁜 건가요? 뭐 사실은 제가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성, 의도성,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이익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네. 건데 이건 저는 이익은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으쓱함을 주잖아요. 네, 으쓱함. 예.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위해를 가하기 위한 거였느냐. 물론 이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해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공익에 어떤 위배되거나 사실 이런 문제였다기보다는 좀 더 패러디에 가까운 그런 이제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서도 이제 이런 걸 나눌 때 가짜 뉴스를 좀 이렇게 약간 좁게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면 비록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을 사기하거나 기만하고 위해를 가할 만한 의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이 부분은 패러디나 또는 어떤 풍자나 이런 식의 영역으로 받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미있는 사례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렇게까지 유해한 사례는 아니지만 요즘 하는 말로 국뽕성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애국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상당히 주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거를 사실은 딱 하면 끌리는 느낌이 이제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만 바꿔가지고 그냥 올려버려도 사실은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나중에 창피하거나 이런 그런 손해보다 훨씬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화되고 그다음에
기성 언론들에서 오용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부담 없는 케이스. 거리. 그렇죠. 예. 네. 미담이나 뭐 영웅담 만드는 것들. 사실 이거 했다고 그렇게까지 욕먹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지 이 가짜 뉴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댓글이 칭찬 일색입니다. 너무 통쾌해하고 시원해하고 기자들이 이걸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댓글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가짜 뉴스보다는 작품으로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가장 심각해지는 지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늘 사례들을 보시면 약간 헛웃음이 나오거나 뭐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에 비난과 조롱 정도는 있으나 막 되게까지 심각하게까지 느껴지지는 않는 사례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정한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 우리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뭐 태풍 오고 이럴 때, 그다음에 전쟁 상황, 테러 상황 이런 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 판단의 어떤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고의로 가짜의 어떤 정보를 섞어서 넣어주면 사회가 굉장히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이게 제 비슷한 예가 이제 미국의 케이스인데요. 그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데서 퍼졌던 건데 캐나다 한 시크고 교도였던 사람이 자기의 그냥 셀카를 찍은 건데 그거를 자살폭탄 테러범의 이미지로 합성을 해가지고 유포시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언제냐면 2015년 파리 테러 사건이 났었을 때거든요. 일부러 그 시점에 유포를 시킨 거죠. 근데 이거를 기성 언론 중에 스페인 언론하고 이태리 언론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살해 위협까지 받을 정도였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기성 언론이 받아쓰고 그게 사실로 각인이 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오라든가 적대감 이게 팍 하고 폭발하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가짜 뉴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원인 어디서 일단 찾아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가 주로 가짜 뉴스로 소비된다는 특징이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사건 사고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상대 정파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파에 이득이 되는 얘기를 가짜 뉴스로 만든단 말이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최순실 사건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확증 편향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약간 속담 비유 같은 걸 들자면 이제 홍수 속에 마실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수 속에 마실물이 없다. 사실 정보의 바다잖아요. 네네. 정보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마실물, 정박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경험들이 이제 보면 많이 가리고 사실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대안적인 정보를 찾아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이걸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가 공인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실제 정치의 인물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신현희 전 감랑구청장 같은 케이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공동체 얘기했습니다만 신념의 공동체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별개의 가짜 뉴스를 소비해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말씀하신 것처럼 확증 편향으로 강화하는 거죠. 그거로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카톡의 가짜 뉴스에는 행위 지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널리 알리세요. 항의 전화합시다. 이겁니다. 네네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무력감, 정보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짜 뉴스로부터 충족해서 자기들의 행동, 대안적 행동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상실감이 있는데 이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고. 그렇죠. 근데 뭐 이분들이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확증 편향이란 건 그렇죠.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 소비의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문 또는 또 9시 뉴스 앵커지 않았습니까? 네, KBS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접했는데 지금은 뭐 바빠서 그런지 편리한 걸 추구해서 그런지 다 휴대전화, SNS를 통해서 뉴스를 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손쉬워졌고 또 아까 저 탄핵 국면 때 가짜 뉴스가 많이 양산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저한테 가짜 뉴스는 거의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연예계 가짜 뉴스는 많이 옵니다. 그렇죠. 뭐 배우랑 뭐 이런 거. 저 좋아하거든요. 취향이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취향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신기한 게 근데
저한테도 그런 게 올 법하거든요. 저는 이쪽 얘기건 저쪽 얘기건 하나도 안 와. 저는 혼자 생각할 때 나한테는 왜 이걸 안 보내주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렇죠. 이 잘못 법 같은 걸리면. 건데, 저거는 잘못 걸리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순한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저놈한테 걸리면 뭐 괴로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문이 아주 안 좋다고. 성격 좀 고치세요. 이거 반성하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의 뭐 영향력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없다고 봐야 저는 될까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떤 면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대안적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성 언론에서 찾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분할들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이제 정치적 극화, 분화 현상이라든가 확증 편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각 집단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소비를 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타겟팅된 가짜 정보가 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성숙돼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좋든 싫든 그냥 듣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 그 의견이 결코 한두 개의 의견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현실과 세계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거죠. 제가 어떤 한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이 정치인을 흠결을 가할 수 있는 정보가 저한테 딱 들어오면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가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확인 안 해. 네. 쫙 뿌려. 그냥 나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뉴스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이유. 역시 아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어르신들 만나봤는데요.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뉴스 안 본 지 한 몇 년 됐어요. 왜 안 보세요? 저는 뉴스는 우리나라가 뉴스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언론에는 신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 거짓말이지. 말을 안 하면서 사건을 절대 쏟아 나오는 거야. 가족도 다 그렇지. 여기 이런 말씀을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데 안 보면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는 좀 어느 채널 많이 보세요? 조갑제 TV? 그냥 뭐 조갑제 TV도 보고 뭐 정기제 TV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다 봤어요. 신뢰는 안 해요. 신뢰는 안 하지만 거기에 진실성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만 지상파 뭐 KBS, MBC보다는 훨씬 진실하다. 진실하다. 변희재 시사폭격, 그다음에 이충근 박사 그거 좀 그런 분은 없어요. 특별하게 없어요. 유튜브 이제 요것만 봤었는데 이분이 지금 구독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그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정보 안 봐요. 이거 미디어 채널 말고 다른 건 언론 안 봐요. 아예.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가슴 아프게 또 확인해야 되는 지점의 하나는 언론의 책임은 과연 전혀 없는 것이냐, 기성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문제는 저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진실에 목말라서 언론을 접하고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얻고자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들이 지금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또 특히 그렇게 세월호 사건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드러났었고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대통령과 지금 밝혀진 대통령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건 못 믿겠다 이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딱 정해가지고 난 이 사람 하는 말만 믿는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좌든 우든 할 거 없이. 기성 언론의 말씀처럼 잘못이 이제 만들어낸 이른바 탈진실의 그 정신 상태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탈진실의 정신 상태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 말씀처럼 누군 하나만 찍어서 신뢰하는 자에게 뭔가 위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든 걸 믿을 수 없죠. 의사를 어떻게 믿으며 변호사를 어떻게 믿으며 맞습니다. 교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그거는 권위가 있고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믿고 그게 자신에게서 비용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듣고 싶은 것이 곧 신뢰가 돼버리는.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못하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거고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징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과거하고 달리 언론을 비판하는 지점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야, 너 나 가르치지 마. 그렇죠. 전문가라는 외피를 쓰고 그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옛날로 넘어가다 보면 뭐 평화의 댐 얘기 나왔을 때 북한이 금강산 댐을 폭파하면은 국회의사당 지붕까지 물에 잠기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과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옛날에 이제 뉴스 보시면 쏙쏙쏙쏙 들어오고 아니, 아주 너무 이상하다 충격적인 이상하다. 일이었거든. 수조에 국회의사당이 담겨 있는데 지붕만 동동 떠 있는 거. 전 국민한테 그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 국민한테 삥을 뜯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학생들 다 성금 냈죠. 저도 성금 냈죠. 저도 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기성 언론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하도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 팩트 체킹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언론사보다도 팩트 체크하는 기관들이 더 어떤 공신력을 얻고 신뢰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팩트 체크 사이트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론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팩트 체킹 사이트는 뭐 factcheck.org도 있고요. 그리고 2007년에 PolitiFact도 있는데요. 그게는 뭐 기준이 6등급 돼 있어서 그거는 뭐 true 진실, 뭐 mostly true 대체로 진실, half true 전발의 진실, mostly false 대체로 호의, false 호의, pants on fire 너무 웃기네요. 나누어서 그렇게 약간 좀 truthometer, 네 진실의 측정기 돼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런 팩트 체크 기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나요?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들도 다 네, 스스로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 팀을 다 운영하시는 추세인데요. 이제. 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참. 팩트체크가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자체가 또 악의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순환고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의심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스스로가 또는 남의 것들을 교차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가짜 뉴스 뭐 막을 길이 있을까 싶어요. 뭐 이런 팩트 체크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하고 조금 없앨 건 없애고 이런 네.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테두리로 가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게 이제 항상 그 법률에서는 그 법익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되는 지점이 아까 이제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하도록 돼 있고 이게 또 정보통신망 등 이용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요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도 역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이걸 형사처벌로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뉴스가 유통되는 시장에서 뉴스 소비자인 시민들이 계속 이걸 검증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해 가면서 이런 가짜뉴스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도태시켜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건전한 순서인데 폐해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풍자나 패러디처럼 악의성이 사실 굉장히 적은 네. 것들도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걸 또 악용하면 사실은 이른바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위기 조장이라든가 이러면 도대체 그로부터 어떤 특정한 인격이 침해됐거나 뭐 누가 뭐 이렇게 손해를 입었는지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법을 자꾸 세밀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없앨 부분이 아니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은 자율 규제 혹은 인식의 제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만한 어떤 토양 자체를 좀 바꾸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가짜뉴스의 미래상? 진화. 이것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또 워낙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 여기에 가짜뉴스랑 결합을 하면 얼마나 이 파급력이 커질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4월에 미국의 유명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라는 데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조기 앞에서 차분하게 연설하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독설을 날리는 동영상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이었고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어떻게 론 기자는 이 동영상을 보셨는지요? 완벽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근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더라고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모를 모를 수도 네. 있죠. 그 정도예요. 지금 답변을 그냥 영어로 한번 편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I saw the video on BuzzFeed, and it was really funny where you saw Obama's face and his voice, but he was saying things that President Obama really wouldn't say. It got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You saw another person's face, and he was the person who made the video, and he warned about the dangers of the internet and how serious it is. And it's a really great point because I think that too many people believe everything that they see just at face value, when we have to be really careful and double check everything because we are in a world of information, but not all the information we receive is true. 신기하더라 진짜. AI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제 목소리 똑같이 이 표정 이것까지 그대로 해서 만들더만요. 네, 만들 수 있죠. 문득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한반도 문제가 거의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막 이렇게 모독하는 발언을 영상으로 만들면 진짜 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세진 앵커를 그대로 딱 화면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뉴스라는 거예요 또? 그 목소리가 그대로 딱 나와가지고 지금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난리 나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죠. 바로 제가 아까 했던 전쟁 재나 이런 취약한 시기에 정교한 기술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했을 때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시민의 의식들이 이것하고 결합돼서 특히나 뭐 고연령층이라든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도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리터러시 교육들이 좀 증가하고 요게 기성 언론들의 어떤 노력하고 결합되면서 이제 상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비판적 독해 능력. 너무 많은 걸 요구하네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렵네요. 아니 최욱 씨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욱 씨는 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봅니다. 네, 부모님이 뭘 보내도 믿지를 않아요. 네. 또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들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나 뭔가 살 때 성분표 보는 사람 없었잖아요. 요즘 다 보죠. 건강, 뭐 다이어트 이런 게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자각이 생기니까 이 성분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만드는 사람들도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초점이 바뀌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매트릭스에 빨간 약, 파란 약 비유가 나오잖아요.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을 이제 알게 되지만 되게 고통스러워지고 파란 약을 먹으면 현실에서 멀어지지만 환상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 빨간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희망이 아주 없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학자는 좀 다르군요. 네, 네. 그리고 빨간 약 만들려고요. 색깔도 이렇게. 그렇죠. 생명이세요, 그 오렌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한 토크를 좀 나눠봤습니다. 론 루보스코 기자,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하셨나요? 예, 좀 많이 긴장했지만은 조금 더 저희는 재밌죠? 예, 되게 엄청 재밌긴 한데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빨간 약 드셨어요. 빨간 약.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팩트체크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지난주에 장충기 문자 속 삼성과 언론 방송을 내보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에 대해서 해당 기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정정 요청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해당 기간 2건의 지면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 전해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다음 주에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